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백신 얘기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요번에 이제 다른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까먹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시는 게 좀 부담이 되셔서, 그리고 이제 그 백신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이제 저희 미나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고, 제가 이제 넘겨달라면 그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네, 이건가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도 요즘에 그 코비드 백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 살짝 또 백신을 또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한 몇 달 전까지 독감이 굉장히 심하셨잖아요. 제가 GP로 일하고 있는 혼수비만 해도 보면, 코비드는 그나마 좀 이렇게 괜찮았는데, 독감 때문에 너무 아팠다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갈 일도 없었고, 이제 밖에 왕래를 하지 않으니, 독감의 그 백신을 굳이 뭐 맞지 않아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독감을 걸리셨을 때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 백신 중에 뭐가 있냐면 대상포진 그리고 폐렴구균 요거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너무 글씨가 작으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이제 50살이 넘으면 호주에서 이제 특히 이제 70이 넘으시면 굉장히 권고하는 이제 네 가지 백신이 있는데요. 그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그리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는 한 그 백신에 같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로 권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선생님. 자, 그러면 첫 번 이제 대상포진은 근데 사실 대상포진이라는 이 병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걸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세 명 중에 한 명이 걸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수두에 걸리셨던 분들은 이게 걸리실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두가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걸리시지 않는 병이긴 한데 오늘 여기 이제 많이 이거 웨비나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는 수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병 중에 하나고요. 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면역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이제 뭐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제 면역이 약해져서 그럴 때 이제 도지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치킨박스 그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잠재돼 있다가 그렇게 면역이 약해지면 다시 이렇게 막 아픈 그 발진으로 올라오시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수도보다는 전염성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옮길 수가 있으니 혹시 그 발진 같은 게 생기시면 드레싱으로 커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으시면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대상포진 백신을 굉장히 권하는 이유는 합병증 중에서 포스트패닉 뉴랄gia 이래서 3개월 이상 그 발진이 있었던 그 장소가 굉장히 막 따갑고 아프고 막 찌릿찌릿 막 하는 그런 페인들이 굉장히 아프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그냥 조금 아프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그 평상시 그 활동하시는데 지장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줄이고자 이 백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선생님. 그래프는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설명을 이거를 이제 올려놓은 이유가 그 이렇게 쭉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래프가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에도 있는 거 그렇고 제일 위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 그래프가 그 80살이 넘으신 분들이 그 각 해가 매년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병원을 가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상포진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지 그런 그래프를 그려놓은데 그 밑에 있는 하늘색 라인만 봐도 70에서 79살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대상포진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세요. 그럼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멀리서 보셔도 위에 있는 라인하고 그 밑에 있는 하늘색 라인하고 차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나이가 많아지실수록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실 수 있는 그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백신을 권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선생님. 자, 그러면 내가 이 대상포진 백신은 언제 맞아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60살 이후에부터는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내지는 50살 이후에 집안에 그 immune compromised, 그러니까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이 있죠. 근데 뭐 이런 분들은 내가 감기가 좀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약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그 만성 질환이 있으셔서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말씀하세요. 혹시 이게 내가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GP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요번에 코비드 맞으셨을 때, 백신 맞으셨을 때, 초창기에 그 맞으실 수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이뮤노 컴프로마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같이 사는 가족 내에 있다 하시면 그분들이랑 같이 사는 가족분들은 60 밑이어도, 그러니까 50에서 60 사이셔도 맞으실 수 있는지 한번 GP분하고 상담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조스타백스라고 그 호주 정부에서는 70세에 딱 이렇게 한번 무료로 맞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70세가 안 되고 그 전이면은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돈을 내셔서 사셔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250불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됐는데 70 이후에는 그 전 그래프에 보셨다시피 이것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이나 사망에 이르실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난 70살인데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른다 하시면 그 요즘 그 앱에서 그 메디케어 앱 그 액세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이뮤나이제이션 레코드를 히스토리를 보시면 그 내가 맞은 백신들이 나오세요. 특히 왜 GP가 여러분이 있으시고 간혹 GP들이 그 백신을 주고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나 그러시면 잊어먹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그 메디케어 앱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GP랑 확인해 보시기로 권하고요. 만약에 70세에 안 맞으셨다 하시면 그 71세에서 79세까지는 내년 10월까지는 캐치업 백신이 가능하세요. 그 말인즉슨 그 70세가 넘으셔도 정부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단지 내가 면역 시스템이 약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때문에 그 이뮤노 컴프로마이즈가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신 분들은 맞으실 수 없으세요. 그러면 내가 저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맞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신다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다른 백신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코비드 빼고 다른 백신은 예를 들어서 독감이나 백신을 맞으실 때는 그냥 그냥 그 퀘스천에 같이 스크리닝 같이 물어보지 않고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퀘스천이 한 10개 넘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병이 있으세요? 기저질환이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그 스크리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백신을 접종하신 뒤에 한 2주에서 4주 뒤에, 그러니까 수두같이 이렇게 몸 전체로 이렇게 퍼지는 발진이나 아니면 열이 나신다면 의사에게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받는 질문 중에 이제 GP로서 받는 질문 중에 그러면 60살 전에도 맞을 수 있나요? 라고 그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예, 60 그 전에도, 그러니까 50에서 59살 말씀한 그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분 중에 이뮤노 컴프로마이즈가 있거나 이러시면 맞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에서 50에서 59살에서 만약에 대상포진이 많지는 않고, 또 만약 그때 걸리셔도 그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 큰 아픔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권하진 않고요. 근데 만약 60에서 69살 전에, 그러니까 70 전에 맞으시고 싶다고 하시면 맞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70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지만, 단지 그러면 그 백신을 약국에서 구입을 하시고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코비드 백신처럼 이렇게 부스터도 또 이거 맞을 수 있나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평생 이제 한 번만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 그 접종하신 분은 또 이제 부스터를 맞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선생님. 그 다음에는 폐렴구균이라고 해서 뉴머코코 디지즈라는 병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오른쪽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국에도 작년에 보니까 어떤 그 의사분이 폐렴이 한국에서 그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사망 원인은 3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폐렴구균 접종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권한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호주도 비슷한데, 이 폐렴구균은 그 박테리아균이 많은 분들이 코하고 목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뭐 내가 있나 없나 확인해 필요는 없지만, 그게 만약에 있다가
나중에 뭐 몸에 안 좋아지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이제 폐렴이나 폐혈증이나 그 뇌수막염으로 그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대상포진처럼 그 연세가 들으시면 이제 그 위험군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그래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2003년에 그 영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at risk 그러니까 뭔가 건강이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나라에서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서 이 폐렴구균 때문에 일어나는 그 병원 입원이라든지 그런 사망률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2005년에 그 모든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다 백신을 맞고요.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65살 이후에 그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병원율이나 그리고 입원율이나 그리고 또 그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 게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그 뉴모코컬 백신도 보통 저희가 그 이제 프레비나 13이라고 해서 그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70세에 한 번만 맞으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우리 이런 한국 이민자분들은 한 번만 맞으시면 되는데 2020년 7월까지는 65세에 뉴백스 23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이 백신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백신을 65살 때 그 정부에서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2년 전에 이게 그 70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백신이 약간 다른 백신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쯤에 뉴백스 23를 맞으신 분들은 그거를 맞으시고 그 1년 뒤에 또 이게 프레비나 13이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 번을 더 맞기를 권하는데요. 이거 역시 그 맞으실 때 이게 내가 독감을 맞았는지 다른 거를 이거를 폐렴 구균 백신을 맞았는지 잘 모르신다 하시면 GP한테 물어보시면 그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자주 가는 GP가 아니라고 해도 만약 그 GP가 프랙티스에서 시간이 되면 그런 걸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물어보셔도 돼요. 뭐 바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면 제가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군이라고 경우에는 뭐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 만성 그 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2번이 아니고 그리고 보통 이제 3번까지도 맞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GP가 저희가 이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런 그 환자분의 만성 질환이라든지 뭐 기저질환 그리고 그런 가족 상황 이런 거를 좀 잘 아시는 분에게 그 GP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있는데 아마 거기서는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2개 말씀드린 그 독감 주사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65살 이후에는 정말 저희가 맞으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디프테리아 그리고 파상풍 백이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특히 디프테리아 파상풍은 제가 GP를 일하면서 본 적도 없고 단지 백이래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걸리시면 그렇게 아프진 않으시지만 아이들이 특히 그 6개월, 특히 6주 밑만 그 영아아이들이 걸리면 굉장히 이게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그 뭐 손주나 아니면 뭐 중손주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언제 맞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호주에서는 50살에 한 번 맞으시고 그리고 또 65살에 또 만약 그때쯤 돼서 안 맞으셨으면 또 맞은 걸 권하고요. 또 하나는 가드닝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일 같은 데서도 있기 때문에 가드닝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그 GP랑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프레젠테이션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허정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기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GP에게 평소에 백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글 쓰셔도 좋고요. 허정윤 선생님이 아직 끝날 때까지 계실 거니까요. 질문하고 응답하는 시간에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기 골다공증 세미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제프한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제프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맥쿼리 대학교 병원하고 노던 비치스 병원, 라이드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라스필드와 프랜시스 포레스트의 외래 환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토픽은 골다공증에 대해서고요. 일단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이 골다공증이라는 토픽이 너무 큰 토픽이라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을 커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보내주신 질문에 이제 좀 답이 됐으면은 하는 그런 토픽들을 제가 좀 커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골다공증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한국말이 어눌하고 어색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네.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골다공증 한자까지 찾아봤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주제에. 근데 이게 보니까 한자가 이제 말 그대로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뼈에 많은 구멍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에요. 바로 골다공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뼈의 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질도 조금 변화되면서 뼈의 강도가 이제 약해지는 건데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그 구멍들이 생기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구멍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음, 뼈는 이렇게 보면은 딱딱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껍질같이 이렇게 있고, 안에는, 이렇게 벌집 모양 같이 구멍들이 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음, 뼈가 다 채워지면은 너무 무거워서 다리를 못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구멍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구멍들이 점점 커져요. 그 구멍들이 너무 커지면은 보시다시피 골밀도가 떨어지고, 만약에 거기에 충격을 가하거나 뭐 넘어지시거나 하면은 이제 골절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음, 여기 또 보시면은 척추인데요. 똑같이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지만 이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이 원래 있는 구멍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구멍들이 만약에 너무 커져서 이 안에 사이에 있는 네트워크, 뭐 벌집 모양 이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공간이 비면은 이렇게 척추는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엑스레이가 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어, 척추 골절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음, 그러면은 이 구멍들이 왜 생기는지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뼈는 이렇게 기둥같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골세포라는 세포와 조골세포, 파골세포는 그러니까 뼈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뼈도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오래되면은 이 뼈가 다시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만들고 또 건강한 뼈가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골세포가 이제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조골세포는 새로 조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생긴 자리에 이 조골세포들이 새로운 뼈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가 하면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 파골세포가 더 빨리 어, 이 뼈를 파괴하고 조골세포가 이제 새로운 뼈를 못 만들면은 그 불균형 때문에 이런 구멍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왜 생기냐 하면 이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아주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유전적인 이유가 할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분들이 골다공증 있거나 아니면은 허리 골절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이유가 조금은 포함이 될 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흡연은 많이,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과 음주, 뼈에도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부족도 골밀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해야지 이게 뼈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이제 골밀도가 더 좋아지는데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더 빨리 어,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칼슘 혹은 비타민 D가 결핍될 경우 칼슘은 이제 식사에서 만약에 충분히 섭취를 못하면은 방금 이제 그 조골세포들이 뼈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벽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벽돌이 모자라서 이 뼈를 생성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비타민 D는 이 이제 섭취하는 칼슘이 이제 장에서 흡수가 되려면은 비타민 D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 음, 외에도 뼈에 직접적인 그런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체중, 특히 그 젊으신 분들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시고 많이 네, 아주 저체중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근육이 이제 많이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골밀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때 많이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물론 그게 조기 폐경이면은 그 떨어지는 속도라기보다 그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 골절에 이제 그 리스크가 좀 더 빨리 큰 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 영어로 돼 있는데 빨간 선이 이제 여성분들의 골밀도예요. 그러면 이게 한 30살까지는 골밀도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제 30살부터는 모든 성인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지만 여성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하여 아주 빨리 골밀도가 떨어져요. 음, 남성분들은 그보다 이제 천천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중간에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골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예를 들면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이 선을 도달하는데 뭐 70, 80 넘어서 간다 하면은 여성분들은 이 폐경 때문에 빨리 그 선에 더 먼저 도달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골다공증에는 어, 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외에도 혹시 과거에 골절이 있었다 하면은 이 위에 아무리 자기한테 사항이 그런 없다 해도 맞는 사항이 없다 해도 골절이 있다는 거는 뼈의 질이나 양 자체가 적어서 골절이 있었던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또 이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네, 음, 그렇게 저희는 말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 생활적인 거 이외에도 이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뼈 형성이나 아니면은 그 뼈의 그 골밀도 떨어지는 그 속도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진 않을 텐데 일단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신 분들은 또 뼈의 이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네, 골밀도가 빨리 떨어지고요. 이제 부갑상선이라면은 아마 잘 좀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갑상선이라는 건 갑상선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장기인데요. 그 부갑상선은 몸에 칼슘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게 기능이 항진증이 일어나면은 그 호르몬이 이제 뼈에 바로 칼슘을 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은 뼈가 더 빨리 골밀도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음, 염증성 장질환들, 크론병 혹은 궤양성 대장염, 이제 영어로 크론스 디지즈하고 ulcerative colitis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뭐 물론 염증 상태 자체도 골밀도에 영향을 끼치지만 또 어느 정도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 이런 흡수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골밀도가 더 떨어지고요. 비슷하게 셀리악병이라는 거는 이제 동양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셀리악병은
그 곡물에 들어있는 글루텐, 특히 밀에 많이 들어있죠. 글루텐에 대한 그 반응이 일어나서 장염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만약에 있으면은 네, 골밀도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거는 뭐 염증성 관절염이고요. 그 외에 또 약물들도 이제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스테로이드제예요.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이제 그, 갑자기 뭐죠? 그 항염증에, 네, 항염. 그, 네, 염증 질환들에 사용되는 약물인데, 아마 사용하면은 프레드니손이라는 약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그 외에 뭐 덱사메타존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복용하시는 분들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 외에 뭐 항경련제, 이제 간질병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그, 네, 아니면은 뭐 만성 그 통증 있으신 분들도 가끔씩 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받은 질문들 중에 있었는데 골다공증의 증상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골다공증은 증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뼈의 그 골 밀도, 그러니까 그 양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뼈 체중이 빠진다고 이게 몸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뼈의 골밀도가 떨어진다고 증상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골다공증 때문에 뭐 무슨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골절이 만약에 생겼다 하면은 물론 그 부위에는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를 잡으려고 이렇게 밑으로 숙이다가 올라오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서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은 그럴 때는 물론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많이들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저 무릎이 아픕니다. 뭐 허리가 아파요. 이런 통증은 대체로 근육통이나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거지 골다공증은 절대 아니에요. 음, 그러면 골다공증 그로 인한 골절은 어디에 일어나나요?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절이 이제 대퇴골 아니면 고관절, 그러니까 힙 조인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거기는 이제 넘어지면은 일단 거동이 불편하고 이 수술을 해야 되고 입원 치료를 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 리허빌리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대퇴골 관절 후에는 사망률이 70세 이상인 분들은 사망률이 30%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퇴골 관절 아니 대퇴골 그 골절은 굉장히 예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네, 그런 거고요. 그 외에 또 드렸다시피 척추에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은 이제 자세가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허리나 등에 만성으로 이제 통증도 생길 수 있고 키도 작아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 뭐 손목, 골반, 발목, 갈비 이런 데도 상황에 따라서 물론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그러면은 뭐 골다공증 외에도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골절이지만 근데 이제 손가락, 발가락 혹은 두개골에 생기는 골절은 골다공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골다공증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이걸 이제 영어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하는 건데 편하게 모두 다 덱사라고 불러요. 덱사 스캔을 했다, 뭐 덱사를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반대편에 얼마나 엑스레이가 그, 통과를 하냐.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골밀도가 높으면은 물론 엑스레이 그가 덜 통과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골밀도를 알 수 있는데 그거 하는 부분이 이제 척추하고 허리에 많이 해요. 허리에 만약에 이제 골절이 있으셨다 하면은 손목에도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은 이 덱사 스캔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이제 한국에서는 T 값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T 스코어라고 해요. 그러면은 T 스코어가 어 이제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0세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거를 계산을 해요. 그 통계적인 방법인데 어쨌든 그 T-스코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골밀도가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5 사이이면은 골감소증이라고 해요. 골감소증은 그냥 말 그대로 골밀도가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하고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부터 이하이신 분들은 골다공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 제가 여기에 제가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어, 어떤 경우에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 검사, 이 덱사 스캔을 하시는 거는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호주는 정부에서 이런 스캔을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 대상자는 이제 어느 정도 크라이테리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덱사 그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 골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갑상선 질환 아니면 스테로이드 복용 이런 해당 사항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원이 돼요. 하지만 70세 이하이면서 건강하고 골절도 없으시고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다 하면은 그러면은 덱사는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물론 엑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한 90불에서 100불 그 정도 사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덱사 스캔은 그 지원은 2년에 한 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자주 하는 거는 보통은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골다공증은 있으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적인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칼슘이 충분히 섭취를 못하면은 벽돌 없이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 그 권장량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국 자료도 찾아봤고 했는데 호주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800에서 1000 정도 사이를 권장하고 호주는 대체로 1000에서 1200 사이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쳐서 이렇게 800에서 1200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섭취하냐 하면 이제 제일 물론 아시겠지만 유제품에 제일 많이 칼슘이 있고요. 그리고 흡수율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우유나 만약에 유당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요즘은 이제 유당 없는 우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유를 드시던지 아니면은 치즈나 요구르트는 유당이 어느 정도 분해가 되기 때문에 유당 그 민감하신 분들도 요구르트나 치즈는 드셔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두유나 뭐 요즘 많은 대체 그런 뭐 식품들이 있죠. 뭐 아몬드 밀크, 뭐 오트 밀크 이런 뭐라 하죠? 이런 그 곡물에서 나오는 그런 이런 그 두유나 이런 것들은 칼슘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따라서 칼슘 그 들어가 있는 양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실 때 이 패키징의 옆에 봐서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한번 보세요. 두유는 보통 많이 칼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오게닉, 뭐 내추럴 이런 게 유행하면서
칼슘 보충 이런 거를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음, 그런 제품들은 드셔도 전혀 칼슘이 없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해산물, 특히 뼈채로 먹는 생선, 그러니까 멸치, 아니면은 그 호주에서 이제 사딘이라는 정어리 그래서 통조림이 있거든요. 네, 정어리 통조림은 이제 그 생선 통째로 이 조리를 하기 때문에 칼슘이 높아요. 하지만 참치캔 이런 거는 이게 그 뭐라 하지, 이 살코기만 그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칼슘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 말고 또 해조류는 뭐 미역이나 이런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호주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보충제는 600mg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mg을 뭐 타겟으로 삼는다 하면은 한 3분의 2 정도 먹을 수 있고, 제가 여기에 준비했는데 우유를 한 200에서 250ml만 드셔도 200에서 300ml를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한 잔에다가 칼슘 보충제 하나만 드셔도 1000mg 거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 보시다시피 이 유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칼슘이 많이 있고, 여기 보시면 두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칼슘이 보충된 그 두유고, 안 됐으면은 이렇게나 낮습니다. 두유는. 근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요구르트도 참 많죠. 그리고 치즈도 많이 높은 편이고요. 치즈는 체다 이런 딱딱한 치즈는 30g만 드셔도 거의 우유 한 잔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칼슘 섭취하기 좋지만 물론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계통 질환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밑에 아니고 요 오른쪽에 또 보시면은 제가 채소 이렇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시금치나 뭐 이런 채소 뭐 많이 먹는데 괜찮지 않냐 하는데 굉장히 채소는 칼슘이 적게 들어있고요. 또 흡수율도 좀 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채식하시는 분들은 두부도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콩 자체가 아니고 두부 만들 때 간수 쓰잖아요. 거기에 칼슘이 많아요. 그래서 두부는 아, 칼슘이 높은 거예요. 네. 다시 돌아가서 비타민 D가 이제 두 번째라기보다 똑같이 중요한데, 이제 비타민 D는 권장에 뭐 600에서 800 IU는 인터내셔널 유니트라는 뜻입니다. 비타민 D는 그러면 햇볕을 쬐면은 이게 어느 정도 피부에서 이 비타민 D를 원래 형성하는데, 이제 팔, 다리 다 걷어서 어, 낮 시간에 한 30분 정도 쬐야 이제 충분히 햇빛을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날씨도 안 좋고 그리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여성분들 기미나 주름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선크림 바르시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음, 그러신 분들은 이제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있으니까 보충제 먹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비타민 D는. 호주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보충제는 보통 1000 인터내셔널 유니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만 드셔도 되지만 만약에 드시기 전에 피 검사에서 그 비타민 D 결핍이 있다 하면은 처음 두세 달은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보통 3000에서 심할 경우는 5000. 그거를 매일 2개월에서 3개월 드셔야지, 그래야지 비타민 D가 충분히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로 결핍이 났으면은 몸에 있는 스토어들이 이 비타민 D가 이제 그 지방 세포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결핍되고 피해도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시 다 비타민 D를 채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근력 강화를 위해서지만 뼈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게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거, 뭐 물론 누워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최대한 그 근육을 사용하는 뭐 좀 빨리 걷거나 혹은 아주 천천히 조깅을 하신다던가 줄넘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가능하면은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낙상 방지인데요. 낙상 방지는 아무리 골밀도가 좋아도 혹은 치료를 시작해도 넘어져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 네, 낙상 방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대부분은 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골 흡수 억제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파골세포들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인데요. 일단 여성분들은 폐경에 지나지 얼마 안 되신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제제를 써도 사실 어느 정도 골밀도에는 도움이 돼요. 그거는 이제 시간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기간이 좀 지났다, 혹은 남성분이다 하면은 물론 사용을 못 하고요. 제일 흔히 사용하는 약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인데 이것도 이제 그 파골세포들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알약으로 이 제일 그 많이 쓰는 브랜드가 액터넬하고 포사맥스라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런 알약을 사용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좋아진 약이 이 에이클라스타라는 그 혈관 주사 약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그리고 그 효과도 이 알약보다 훨씬 더 네, 효과적입니다. 그거 말고 요즘 많이 쓰시는 게 데노스맙이라는 그런 그 피하 그 주사인데 이게 데노스맙 그 브랜드 네임은 프롤리아예요. 이거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 데노스맙은 이 약 자체는 아주 효과가 뛰어나서 아주 좋은 약이지만 그렇지만 이 약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데노스맙은 제가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 안 먹었다 혹은 올해 이 주사 맞는 거를 잊어버렸다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나중에 생각날 때 그 다시 뭐 약을 드시거나 뭐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번 꼭 시간을 맞춰서 맞아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뭐 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뭐 좀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던가 뭐 아니면은 뭐 무슨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는 분들은 데노스맙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많이 젊으신 분들은 제가 뭐 안 적었지만 약물을 이제 약물 휴가라고 해요. 약물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면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데노스맙은 조금 곤란하죠. 다른 약물로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데노스맙은 조금 복잡하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약물 외에 이제 마지막 그 뭐죠? 약물은 골 형성 촉진제라는 약이 이제 그 근래 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생긴 약인데 테리파라타이드라는 그 주사, 이것도 피하 주사예요. 이거는 매일 한 번씩 맞는 거고, 이 골 형성 촉진제라는 거는 말씀드린 그 조골세포들을 이제 그 자극을 줘서 이 뼈를 새로 만드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골밀도에는 이게 훨씬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만, 하지만 이 골 형성 촉진제들은 어, 평생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하고요. 그 어, 다음에 18개월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 후에는 약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제 맞을지. 그 외에 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골밀도가 아주 낮고 그러고 골절이 두 번이나 골절이 있으신 분들 그 중에 그 한 번은 다른 약물을 받고 있는 동안에 골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게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약이고 만약에 나는 그
그 정부 지원 없이 그 직접 내가 사서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 그 비용이 한 4,000불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분들은 뭐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물론 뭐 이 약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4,000불이라는 건 좀 부담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흔히 사용하지 않는 약입니다. 그리고 밑에 로모소주맙이라는 이 약은 이제 최근에 나온 약인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피하지방 주사고요. 이건 좀 특이한 게 골 형성 촉진 효과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골 흡수 억제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네, 아주 골 밀도를 올리는 효과가 아주 좋은 약입니다. 물론 이 모든 약물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의사한테 상의하고서는 그 어느 약물이 자기에 맞는지 상의한 후에 네, 약물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약물을 물론 골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스크린 쉐어를 좀 멈춰 주시고요. 네, 질문을 예, 좀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그럼 일단 저기 챗박스에 들어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허정윤 선생님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허정윤 선생님 계시죠? 예, 어디 가셨나? 오케이. 네, 네, 예,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폐렴을 이미 알았던 사람도 아팠던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예, 제가 이거 음, 혹시 책방을 못 보신 분들에서 제가 예, 이거 다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질문하셨는데 그 폐렴을 일으키는 요인이 사실 이 폐렴구균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바이러스성도 있고 박테리아성도 있고 있기 때문에 폐렴에 걸리셨던 유무에 상관없이 맞는 거를 그 이제 나이가 드셨으면 70이 되셨으면 맞는 거를 권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이 네, 호주에서는 이 백신을 맞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폐렴 예방 주사를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주는 그 폐렴구균 백신이 호주와 제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호주에 계속 계셨고 맞으신 적이 없다 하시면 그리고 70이 되셨다면 맞으시기를 권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정윤 선생님한테 하실 질문은 직접 하셔도 되고 다시 책방에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집판사님. 골다공증 프롤리아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았어요. 5년 정도. 올 7월 골다공증 검사하니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여 주사를 안 맞았어요. 임플란트를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요. 7월에 맞을 골다공증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것이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골다공증 약 중에 프롤리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곤란한 상황이 이런 치료제를 멈출 때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프롤리아라는 약은 이제 약 효과는 뛰어나도 멈추면은 여태까지 그 골밀도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그런 게 전부 다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으로는 그 척추 골절 그 확률이 잠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롤리아는 갑자기 끊으면 안 되는 약이에요. 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임플란트 같은 것을 할 때는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약물에 대한 이제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좀 주사 맞기 전에 치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프롤리아에서 다른 약으로 먼저 바꾸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안정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걸로 저 같으면은 그렇게 추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의사 선생님이랑 직접 만나서 네, 네, 그 상황을 이제 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 나눠서 네,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질문은요. 저지방 우유에도 칼슘이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저지방 우유랑 뭐, 네, 다 똑같이 칼슘 들어있고요. 오히려 저지방이
살짝 높아요. 왜냐면 지방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칼슘의 비율이 좀 높아지겠죠. 잠시 하나 골다공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재판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다공증이 증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70살이 되시면 그게 GP가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그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또 만약 GP분이 말씀 안 하시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혹시 주변에서 키가 왜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좀 키가 줄어드시잖아요. 근데 키가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드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뭐 160이었는데 지금 막 155다. 막 이런 식으로 3cm 이상 정도 너무 확 줄어드시면 그럴 때도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커피에 들어있는 우유도 칼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근데 커피에는 생각보다 그 우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200에서 250ml를 드셔야지 한 200에서 300mg 칼슘이 섭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드시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피지오에 갔는데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GP 선생님이나 제프 선생님도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상이 없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골다공증이 염려된다는 그런 걸 헬스 프로페셔널들이 잡아낼 수 있나요? 특별히 어떤 피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GP 입장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나이 분 제가 70에서 80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집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뭐 자꾸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 1년 안에 2번 이상 뭐 넘어진 경험이 있다든지 만약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안 좋으실 수가 있잖아요. 넘어지면 부러지실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골밀도 만약에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받아보시라고 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피지오 선생님들은 오더는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시면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안 되세요. 그래서 아마 그러시면은 GP를 만나셔서 폼을 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골밀도 검사도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럼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네, 70살이면 제가 저 환자분들은 70이면 의뢰 저는 이제 골밀도는 확인하는데 그 밑에 아까 재판 선생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폐경이 굉장히 그러고요. 한국 분들이 갑상선 질환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진증, Graves' disease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GP들이 좀 약간 알아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GP라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본인의 기저질환을 잘 알고 있는 GP분을 만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특히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으셔서 환자분들이 나 골밀도 꼭 체크해 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보다 제가 GP가 골밀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이래서 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사실. 네. GP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순간이네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우유 섭취가 칼슘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 칼슘 섭취를 할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을 추천하나요? 이건 아까 재판 선생님 보내주신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저희가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유에 관한 그런 많은 썰들이 있어요. 네, 우유를 맞아요. 먹으면은 오히려 골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과학적인 근본이 없는 거고, 임상 결과에, 실험의 결과에 인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약간 추측성, 그러니까 뭐 우유가 뭐 산성이며 뭐 이런 음식이기 때문에 뼈에서 나오고 이런 말인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정보이고요. 우유를 뭐 꼭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칼슘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식품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칼슘 흡수율도 우유가 좀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우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두유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아몬드 밀크, 그냥 칼슘이 들어있는지 꼭 패키지에 체크해 주시고, 그 외에 뭐 멸치, 한국 분들은 멸치 많이 드시잖아요. 네, 멸치도 좋고 해조류, 특히 미역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칼슘 섭취는 할 수 있고요. 그 음식으로 그 하루에 필요한 1000 도달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게 아마 제일 쉬운 게 아닐까. 네. 네. 600mg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예, 보통 영양제는 비타민 D3와 칼슘이 함께 들어있던데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먹어도 좋은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같이 드시면은 더 좋고요. 음, 그거는 이제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분들 얼마 전에 뵀던 분이 비타민 D는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합쳐진 거는 이제 뭐라 하지, 이 몇 미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합쳐진 걸로 드시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입하셨는데, 음, 만약에 그런 거에 해당 안 된다 하면은 그냥 합쳐져 있는 거 한 알만 드시면 편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좀 전에 문의드린 사람인데요. 7월에 프롤리아 맞을 때 GP 선생님과 의논하여 5년 이상 맞았으니 쉬어도 된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거의 6주가 지났는데요. 라고 걱정하는 질문을 하셨네요. 네. 이런 상황에는 만약에 그 저 같으면은 다른 약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이거는 뭐라 하죠?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한 그런 제가 어드바이스 드리기는 제가 좀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GP 선생님 다시 찾아뵈서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시고 전문의를 봐야 한다면은 한국 분들 이제 박은재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있으니까요. 네, 뭐 스페셜리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네, 리퍼럴 네. 받으셔서 오셔도 됩니다. 예, GP를 한번 다시 방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정보지 전혀 그 의학적인 책임은 없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스클레이머를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박은자 선생님, 크리스 박 선생님 또 내분비 전문이신 분 오셨는데, 선생님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자주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럼 그동안에 들리세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에 커브 동안에요. 프롤리아를 갖다가 많이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안 쓰신 분들이 이 척추나 이 골반 같은 게 부러져갖고서 병원에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프롤리아가 지금 한 2개월 지났으면요. 제 생각에는 그 임플란트가 정리가 되셨으면은 주사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에도 조금 늦긴 하지만 그 연태까지 많이 단단한 그 뼈를 갖다가 너무 약해지면 안 되니까 지금 가서 GP 분한테 일반 의사분한테 만나서 상의를 하시고요.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 봐도요. 예.